김종국 박사님 전하는 말씀 영상 보셨습니다. 저 모습 그대로 곧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실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원영섭 변호사님과의 특별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는 김문수 캠프에 합류하셨죠? 예, 김문수 캠프의 뉴미디어 단장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님을 돕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단이라는 거는 이제 그 보수 유튜브 여러분들, SNS 이런 분들한테 어떤 뭐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요청하시는 게 있으면 최대한 그 부분을 좀 뒷받침해 가면서 김문수 후보님의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고성국 TV에서 월요일에는 나경원 후보와 특별 대담을 했고요. 어제는 제가 직접 홍준표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오늘은 또 김문수 캠프 원영섭 단장님과 함께 한다. 정말 공정하게 누가 우리 애끓는 자유우파 보수 진영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저희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 1차 경선 끝나고 2차 경선 진출자 4강이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름 순으로 4인이 확정됐는데 일단 원영석 변호사님 이 4강 결과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총평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많은 예상자들이 그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네 번째로 나경원 의원이 올라올 거냐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올라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감론을박이 많았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우세를 점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그 지지율이 발표는 안 됐지만 뭐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평가하듯이 4명 중에 1명을 꿰차고 진출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뭐 나름 치열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뭐 나경원 후보에 대한 그런 탈락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 분이 그 4강 진출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분들끼리 정말 뭐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에 맞서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을지를 보게 되는 그런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이슈 논평 때도 언급을 했지만 올라간 4강만큼이나 아쉽게 떨어진 나경원 후보, 이철우 후보 그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국민의힘 경선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문수 캠프에서도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이 나경원 후보 지지했던 분들, 이철우 후보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에 좀 박차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거나 1차에서 또 바로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을 가잖아요. 1대1 최종 결승을 가는데 저는 이 결승에 적어도 이 보수 정당을 우롱하고 분열시키는 두 사람 한동훈과 안철수만큼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상황을 대하는 김문수 캠프의 전략이나 원영석 변호사님이 우리 지지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러면 순위가 뭐냐, 이 네 명의 지지율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장해찬 전 최고도 이제 그 많은 찌라시를 어제 받았죠. 받았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 찌라시라는 게 뭐 정치판에서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는데 보통 이제 그 찌라시는 절반의 현실과 절반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비현실적이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데 뭐 그게 희망이 들어가지 않으면 찌라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절반의 현실과 절반의 희망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수많은 찌라시를 제가 보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등이 누구냐에 대해서 1등은 김문수, 1등은 홍준표 이런 찌라시는 돌아요. 그런데 1등이 한동훈이라는 찌라시는 거의 안 돌아요. 1등이 안철수라는 찌라시도 거의 안 돌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실과 희망을 다 보탠다고 하더라도 1, 2, 2위가 김문수, 홍준표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이 탄핵과 관련한 스탠스는 뭐냐? 탄핵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탄핵 반대 후보셨고 그에 반해 가지고 안철수, 한동훈 이 두 분은 탄핵 찬성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희망을 섞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탄핵
반대 후보들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다. 그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사실 오늘 그 오는 길에 중앙일보 중앙일보 기사를 봤는데 네. 상위 3명이 뭐 아주 미미한 격차로 몰려 있다. 촘촘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있는 여백은 이런 뜻이다. 한동훈이 3인데 1, 2위하고 별로 격차가 안 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중앙일보가 그런 단독 기사를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쨌든 뭐 중앙일보도 3위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 추측하는 게 복선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1, 2, 3, 4가 탄핵 반대 후보들이 1, 2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표가 갈라져서 한동훈이 어부지리로 2등으로 올라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결선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불쾌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한동훈이 결선 가면 무조건 떨어지죠. 예. 그건 이제 결선을 만들 때부터 한동훈 캠프에서 난리치는 것만 봐도 1대1 대결이 갔을 때 한동훈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4강에 낀 것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도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한동훈, 안철수 같은 사람이 4강에 끼면 안 돼요. 나경원, 이철우가 그 자리에 올라와야지. 근데 만에 하나 표가 갈려서 어부지리로 한동훈이 2등하는 상황이 오면 진짜 난리가 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관이나 우리의 어떤 전략 뭐 어떻게 이 지지자분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그 장채고도 아까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낙선한 후보들 중에 이철우, 나경원 후보는 굉장히 당원표가 많아요. 그 조직표가 또 많죠. 조직표도 많고 특히 이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지사를 하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 또 여러 번 하셨는데 경북에서 네. 그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그 당원들이 제일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원들의 투표율도 제일 높아요. 그러면 사실은 5대5 당원호 그리고 민심 5라고 만약 했다 그러면 저는 뭐 이철우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특히나 뭐 당원 후보, 당원 투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철우 지사의 이제 표가 꽤 있었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여러 번 경선에 참여하다 보니까 뭐 서울시장 경선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당 대표 경선에도 여러 번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당원표의 그런 어떤 분산이나 아니면 본인에 대한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세요. 이 나경원 의원은. 근데 나경원 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 유세 요청을 받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굉장히 그런 지원 유세 요청을 받는 게 본인의 정치 입문 이회창 때 정치 입문하셨잖아요. 네. 그 이래로 이게 벌써 한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당원들이 나경원 의원을 직접 보고 직접 악수하고 직접 사진 찍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원래 나경원 의원이 숨은 당원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매번 뭐 당대표 경선 나가든 어떤 뭐 경선에 나가든 그게 항상 입증돼 왔던 거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도 뭐 100% 이렇게 여론조사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룰에 약간 희생된 그런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정말 5대5라고 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4강에 진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만큼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당원표들이 많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이철우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나머지 뭐 유정복 양양자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추구하려고 했던 어젠더나 정책이나 이런 걸 개성하면서 힘을 모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뭐 이 5대5로 진행되는 이번에 그 4인 경선이든 뭐 결선이든 특히 뭐 4인 경선 단계에서 51%로 해가지고 끝내야 되겠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컷오프에서 과반으로 네네. 한 번에 끝을 내겠다라는 예. 게 바람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나왔던 홍준표 후보도 똑같은 바람을 이야기했는데 예, 어쨌거나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한동훈의 어부질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번 당원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동훈이 어부질이 보는 꼴은 막아야 된다라는 데는 아마 김문수 캠프나 홍준표 캠프나 입장들이 다 동일하고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 경선 관련해서 요즘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이제까지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이제 뭐 오늘 미디어데이가 열리면 1대1 주도권 토론도 있고 많은 토론 순서들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만의 어떤 필살기, 준비된 경쟁력,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좀 긴가민가 하거나 약간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도 후보를 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혹시 뭔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와의 상성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과의 상성. 예, 예. 결국에는 본선에서의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서로 비슷한 일을 많이 했어요. 경기도지사도 했죠. 그리고 경기도권에서 뭐 정치를 기본적으로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정말 청렴한 사람이고 그 주위에서 그렇게 많은 개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뭐 그게 위법 조치되거나 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네. 그 주위에서도 청렴도를 유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GTX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중도 소구력이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중도라는 게 일단은 정치 무관심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선에서도 투표하지 않고 본선에서 투표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도라는 분 중에는 이익 투표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 정책이 나한테 맞다 이런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했던 성과 그리고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핵심이 GTX입니다. 이 GTX가 서울 수도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GTX를 타고 있어요. 이 GTX를 타면서 GTX 정말 이 GTX 누가 만들었느냐 잘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GTX를 각 광역시마다 GTX 인구가 밀집돼 있는 도시마다 진행을 하시겠다는 또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TX를 타다 보면 이분들이 저는 바로 계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GTX의 아버지가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 GTX가 서울보다 오히려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생활이 우위에서는 그런 결정적인 그 역할을 제공을 했거든요. 네. 교통이라는 게 복지입니다. 교통이라는 게 일자리입니다. 교통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기도에서 좋은 주거가 만들어지고 경기도에서 좋은 신도시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아마 서울만 하더라도 김문수 지사가 있었던 그 시절에 누가 시장이었냐면 박원순이었어요. 이 박원순이 이 8년 동안 뭐 나중에 이제 삼선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하면서 서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벽화나 그리고 있었어요. 저기 뭐 달동네 같은 데. 근데 재개발, 재건축 얼마나 할 때가 많은데 오세훈 시장이 와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완화해 나가고 있는데 그 김문수의 8년과 박원순의 8년을 비교하면 이 서울시는 정체돼 있었고 경기도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서울 시민들도 서울시 1,000만 시민들도 얼마나 김문수가 능력 있고 정책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가능한 사람인지 알 것이고 그리고 뭐 경기도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는 한 1,200만 되죠. 뭐 서울은 조금 줄었다 그래도 900만은 넘습니다. 그러면 2,000만이 넘는 이 서울 수도권의 인구들이 김문수 지사가 해놓은 어떤 뭐 GTX뿐만이 아니라 그 광교, 판교 그리고 이제 평택의 반도체 공장까지 세상이 바뀌고 천지개벽하는 걸 진짜 몸소 체험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 그 대한민국을 이끌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GTX를 타고 있는 우리 서울 수도권의 시민들 2,000만이 넘는 이 시민들은 알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중도 아니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니 김문수는 뭐 정책이 뭐 어떤가? 아니면 중도가 아니지 않냐? 이런 평가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유우파의 가치입니다. 이분은 좌에서 우로는 모셨고 저하고도 제가 사실은 뭐 그 옆집에 살아요. 옆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이 봐왔지만 정말 자유보수의 우파와 신념에 충실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어떤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한 적도 없고 살면서 편의적인 어떤 선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선거 기간에는 선거 스타일이 다른 이제 경쟁 후보들과 특히 내부 경선 후보들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도 하니까 뭐 굉장히 각을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도 뭐 AI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AI를 쓰지만 저보다 AI를 더 잘 아시는 안철수 후보를 AI와 관련한 어떤 핵심 정부 직에 임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안철수 후보도 벙쪄가지고 말문이 막히는데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탈레반이라고 하니까 그분 저하고도 친하고 뭐 그게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저를 비판하려고 그러신 건 아닐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홀려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좋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못 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하자면 예. 좌파와는 세게 싸우는데 가슴 우파와는 싸우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 안철수를 상대로도 그런 허허실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봤을 때 예. 그거는 표 많이 잃을 거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보수 우파 안에서 원칙을 딱 지키면서 정말 아닌 인간들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꽃꽃문수라고 하잖아요. 그 캠프 내에서 이게 꽃꽃문수의 어떤 전투력이구나라는 걸 약간 이재명과 붙기 전에 그 사전 단계인 이번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제대로 보여주길 바라는 지지자들이 댓글 보니까 또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예, 근데 제가 요거는 꼭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바라보는 김문수 후보는 영원한 혁명 전사입니다. 정말 그 투지, 전투력, 이 강성 이런 거는 이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홍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에 조금 이 내부 경선 단계니까 이제 마치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처럼 약간 그 모드로 가고 계신데 정말 이 혁명 전사고 영원한 혁명 전사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다 바꾸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지와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우리 김문수 후보를 오랫동안 야인일 때부터 저도 야인이었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제 2016년 낙선하고 야인으로 계실 때부터 가까이서 지켜본 결론입니다. 네, 그 서영교가 국무위원들 일어서서 인사하라고 했을 때 사과하라 했을 때 혼자 일어서지 않았던 그 강단과 그 결기가 2차 경선에서 보여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열대게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한켠에서는 한덕수 대박론 그리고 최근에 외신 인터뷰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정치인의 노코멘트는 예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출마할 생각이 없으면 진즉 일찍 접었어야죠. 이제는 출마를 안 하면 이상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고 나왔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 연합 전선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정말 이재명을 막기 위한 단일 후보를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물론 지금 4강에 진출한 여러 후보 중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고 열려 있지만 막상 후보 되면은 기득권이 되어서 또 조금 이게 삐끗삐끗하다가 2017년처럼 홍준표, 안철수 표 갈라져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준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될 건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정말 보장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말이 수표예요. 보증 수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오로지 본인의 욕심으로 절대 뒤집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을 봤는데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의 때로는 욕심에 또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때의 상황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허언을 많이 하는 분들이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배신감에도 많이 당해 보시고 그렇게 좀 실망도 많이 하시고 정치인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제가 10년을 봐왔는데 앞뒤가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지어 그 전에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납득이 되게 이 사람이 그냥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게 아니구나, 탐욕적인 처신을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것이 본인이 아니라 당과
조직과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애쓴다는 그 하나의 일념이 느껴지는 선택을 항상 하십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만약 그 이야기했으면 제가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이 떨어지면 그 김문수 후보는 그 말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게 현금이고 수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한덕수 후보가 아니죠. 권한대행이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정황상 기정사실화되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수 측에서 뭐 깃발을 세우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시겠다라는 그 말을 하신다는 거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을 거꾸로 틀리고 이겨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일념하에서 나온 말씀이다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한독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이 보수 우파의 전체적인 파일을 늘리게 됐을 때 누가 그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이재명을 막기 위한 단일 전선을 잘 구축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시청자들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기준이 아닐까 싶네요. 이재명 재판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이슈 논평에서 다뤘지만 갑작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라는 결론을 내렸고 어제 마침 기일이 열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만 잡은 게 아니라 바로 이재명 3심 재판을 진행한 거죠. 민주당에서도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례적으로 좀 빠르다라는 논평이 민주당에서 나왔고 여러 좌파 언론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 이 같은 흐름에 대해서 원영석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동안 이 사법부에서 일어났던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재판들이 정말 납득되지 않는 재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근데 그런 재판들로부터 해가지고 사법부의 신뢰가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오고 선거법이 무죄가 나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과거에 뭐 권순일 재판 이런 것들도 뭐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연속되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신뢰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게 결국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그 대법원장의 결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와 결단이 다 있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뭐 형사 문제는 파기환송이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파기자판이지만 이런 문제는 파기자판을 해야 되는 아주 급박하고 예외적인 명분을 갖춘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든 그 결론을 내야지. 결론을 내고 국민들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그 후보는 배제돼야 되고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그거는 뭐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하는 이런 조치들이 분명히 어떤 본인의 결단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사법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사건이야말로 이 이재명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이야말로 이 파기자판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법원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국민들께 더 떳떳한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마냥 사법부를 믿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예. 일련의 흐름들이 좀 이례적이고 예. 그냥 이재명의 시간 끌기에 장단 맞춰줄 거면 굳이 이런 일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재판부 기피 신청 심사해주고 받아주면 되는 건데 전원 합의체와 바로 기일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선거로 이재명을 심판하면 사법부도 나설 준비가 됐다는 것 정도는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대선 이전에 파기 자판이든 뭐 파기 환송이든 결론이 내려지면 그게 대선 전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것은 분명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죄가 사실은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법의 리스크가 아니고 사법 리스크의 현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또는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의미 있는
판결이 반드시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그 자체로 유죄 확정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형사 재판 두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발언하신 것들이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좌파 진영의 압박과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 유시민이 뭐 난 죽을 때까지 지기현 이름을 잊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희도 소개드렸지만 지기현 재판부 보호하라는 서명이 벌써 7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 형사 재판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내란몰이에서 정당하게 형사 재판을 통해 벗어날 수 있을까 지켜보는 분들이 많은데, 법조인으로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짚어주시죠. 아니 저는 이 그 재판이 왜 이렇게 민주당이 발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그 동안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코멘트를 항상 하거든요. 그랬죠? 네. 네. 근데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어디 갔습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코빼기도. 그러면 뭐 공수처는 뭐 지기현 판사를 수사를 하겠다라고 저러고 있고, 그리고 그 민주당은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그 판사를, 이 중요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와 법원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동안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코빼기도 안 보인다. 저는 이것도 굉장한 사법 불신과 사법의 편향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 이제 지기현 판사가 어떤 공정이라는, 독립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홀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헌법재판소 판결로 이런 내란죄의 형사적인 요소가 해당되지 않음이 소명이 됐어요.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건 어떻습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란죄가 원래 성립하기가 어려운 죄거든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더라도 국정마비에 관련한 판단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폐악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제 그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더 완화된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랬어도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진 거지, 어디에도 국헌문란이 목적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반대 내용만 계속 많아요. 그러면 목적이 애초에 입증되지 않으면 내란죄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재판이라는 게 저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뭐 방송에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뭐 이번에 촬영 허가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그 두 번 세 번 그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그 좌파 언론들의 어떤 그런 그 확대 재생산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고 있고요. 근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좀 나서라.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독립성과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또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또 대선에 나서는 여러 경선 후보들도 그렇고, 이 지기현 재판부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메시지를 내는 게 이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바일 것이다라는 말씀도 오늘 제가 이 원영섭 변호사님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특별 대담 원영섭 변호사님과 여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